오늘 이 시간은 어린 동물을 새 식구로 맞이할 때 필요한 기본 지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애쉬코 동물병원의 크리시 정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린 동물 친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움 말씀 부탁드리고요. 전 세계적으로 애완동물을 기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 애완동물을 기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새 홀로 자라는 아이들에게 부모님들께서 뭐 형제 그리고 친구를 대신해서 일부러 동물들을 선물하기도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요, 자녀수가 줄고 그래서요, 그런 어린 자녀에게는요, 좋은 형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나 책임감을 기를 수가 있고요. 그 밖에 아프신 분이라든지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는 또 좋은 친구가 물론 되고요. 또 안정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훌륭한 벗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동물을 기르시고 계세요. 네, 아이들에게 책임감을 길러주기 위해서 동물을 길러주게 한다는 거 참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런데 애완동물의 종류도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거는 사실은 뭐 강아지 사실 한국 분들이 제일 좋아하세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고양이, 그것 말고도요, 페렛, 토끼, 햄스터, 아니면 뭐 파충류 종류, 이구아나 같은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거북이 같은 거, 물고기 같은 거 아주. 뱀도 키우죠. 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사실은. 네. 그렇다면, 그 여러 가지 많은 종류들의 애완동물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얘기를 다 나눠볼 수는 없죠? 사실은요, 거기에 대해서 다 얘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오늘은 조금 새로운 강아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강아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렇다면 애완견을 처음 길러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강아지를 맞이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사실은 마음의 준비가 가장 중요하세요. 왜냐면 새로 강아지가 왔을 때 책임감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 강아지가 어렸을 때부터 수명이 다할 때까지 약 15년 가까이 내가 그만큼의 책임감이 있는지, 그리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다 동의를 하는지, 그리고 또 강아지가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그런 비용들 있잖아요. 동물병원에 가신다든지 아니면 뭐 사료, 장난감 같은 사는 그런 부대 비용들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내 환경에 나에 맞는 동물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듣고 보니까는요, 어떻게 보면 강아지를 그냥 한 마리 키워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하나 들어온다라는 그런 기분으로 그렇죠. 애완견을 맞으셔야 되겠는데요.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의 경우에 혹시 강아지를 키울 때 어떤 뭐 병이라든지 알레르기 때문에 아이에게 해가 되진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주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떤가요? 사실 이제 그거에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제 물어보시는 게 이제 알러지에 관련된 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연구 보도에 의하면요. 어렸을 때부터 동물과 함께 같이 자라는 그런 아이들이 알러지에 대해서 면역력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왜 보시면은요, 왜 요즘 날씨 좋잖아요. 이렇게 산책 나가실 때 보면요. 왜 캐네디언들이 이렇게 보행기도 끌면서 그다음에 강아지도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그 말인 즉슨 그 집 안에 강아지도 있고 갓난아기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알러지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고요. 사실은 강아지 유무가 문제가 아니고요. 관리의 유무의 중요성이죠, 사실은. 네. 강아지를 키운다 하더라도 그 관리를 좀 소홀히 했을 경우에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 뭐 강아지가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요. 강아지로서 뭐 혹시 잘못된 뭐 그렇게 관리라든지 그런 경우를 걱정하실 것이지, 사실은 강아지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전혀.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애완견을 구입을 하려고 할 때 나이는 얼마 정도일 때가 가장 좋을까요? 보통은요, 이게 강아지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아지 고르는 법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통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적당한데요. 사실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방주사가 몇 번이 되어 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주사가 최소한 한두 번 되어 있고, 구충제가 좀 어느 정도 좀 먹여져 있고, 이런 애들이 아무래도 새로운 환경에 가서 적응할 때 덜 아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시고 사시는 게 중요하세요. 네, 그렇다면 2, 3개월 된 정도 그 강아지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잘 적응을 시키려면은요, 저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강아지한테는요,
새로운 환경에 엄마랑도 떨어지고 자기 형제랑도 떨어지고 네. 이런 거가 굉장히 큰 쇼크예요. 그래서 보통 모든 분들이 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사실은 조금 처음에는요, 제한된 구역에 두시는 게 좋으세요. 예를 들어서 아주 큰 케이지라든지 네. 아니면 크레이트라든지 아니면 펜스 같은 걸 두시고요. 그 안에다가 따뜻하게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밥이랑 물 항상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안전하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 같은 거 두시고요. 또 하나는 시계 소리가 나는 그런 시계를 주변에 두셔가지고요. 마치 엄마 심장 박동 소리처럼 그런 느끼는 편안한 느낌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에 사셨던 그러니까 산 곳에 물어보셔가지고 그 전에 뭘 먹였는지를 얼마큼 먹였는지 확인하신 다음에요. 첫날 정도는 같은 양, 같은 사료를 먹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아무래도요. 오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낑낑대고 울고 되게 외로워하고 그래요. 사실은 너무 그거에 대해서요. 불쌍하다고 안아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왜냐면은 그게 특히 대형견일수록 그렇게 안아주다 버릇하면요. 나중에 커서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만하게 커진 강아지도 이렇게 안아줘야 되고 그러나요? 실제로는 조금은 그런 걸 약간 모른 척 하시는 게 그게 사실은 책에 정석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렇군요. 아이를 다루는 것과 조금 일맥상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요? 좀 독립적으로 약간 키우는 거죠. 그때. 네. 그렇다면 갓 태어난 아기나 새끼 강아지 모두 가장 중요한 게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아기랑 말을 할 수 없고 강아지랑 말을 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강아지가 아프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어떤 신호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가장 큰 것은요. 밥을 먹냐 안 먹냐예요. 왜냐면 강아지들은 신진대사가 활발하기 때문에 식욕이 굉장히 왕성합니다. 근데 조금만 아프면 식욕이 좀 준다든지 아니면 아예 밥을 안 먹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밖에 다른 것들이 많은데요. 설사라든지 구토, 그 다음에 기침, 콧물, 그 밖에도 또 좀 침울해 한다든지 더 심하면 기면 같은 증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 또 그거 말고도 혹시 조금이라도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바로 병원에 문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강아지가 음식을 잘 안 먹고 계속 뭐 잠자고 움직이기 싫어하고 그럴 때는 무슨 이상이 있다라고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보통은 이제 다 큰 아이들은요, 증상이 확 갑자기 악화되진 않지만요, 오히려 그 작은 애들은요, 하이포글라이세미아라고 저혈당 같은 증상이 갑자기 확 악화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심하게 진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문의하시는 게 좋으세요. 예. 그럼 강아지들에게 그 음식의 종류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 강아지한테 우유를 먹여야 되는 건지 사료를 먹여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은 사주령 이후는요, 사료 먹이시면 돼요. 아, 사주 이후에요? 네. 그래서 불리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특별히 이가 있으면 불리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그 사료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형견용이 있고 소형견용, 그다음에 뭐 처방식에 따라서 뭐 어디 아픈 경우에 먹는 그런 사료들, 그리고 또 뭐 그러니까 동물에 따라서 고양이용, 강아지용, 뭐 토끼용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형견용인데요. 소형견에 먹는 경우는요, 영양분이 결핍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소형견용인데 대형견이 먹고 있으면요, 관절 질환이라든지 비만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강아지용을 고양이가 먹게 되면요, 타우린 결핍 같은 그런 결핍증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거는 이제 문의하셔가지고 적당한 사료 먹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요. 옛날 그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새도 큰 강아지한테는 남은 음식물 먹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강아지들한테 집안에는 음식물 주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가요?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불균형을 야기하고요. 사실은 사료가 가장 균형적인 음식입니다. 그래서 사료가 주식으로 되되 그 밖에 나머지 것들, 취식 같은 거는요, 부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랑권을 먹기 시작하면요, 결국에는 사랑거에 집착하기 때문에 사료를 안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인한 야기되는 그런 많은 질환들이 있죠. 네. 그렇다면 음식의 양은 어떻게 조절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 많이 먹여도 이게 뚱뚱해져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뭐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뒤에 이렇게 봉지에 뒤에 몇 파운드당 몇 컵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예. 사실 그거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어린애들은요. 예를 들어서 뭐 1.5개월에서 3개월 이만 네. 애들은 한 밥을 한 3번에서 4번 정도 주시는 게 좋으세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혈당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공복 시간이 줄어야 돼요. 네. 그다음에 좀 자주. 네. 3주부터 6주까지는요. 한 2번에서 3번. 그다음에 그 이후에 6주 이후에는 2번 정도 주시면 적합합니다. 네. 애완견을 잘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좀 잘 씻겨주는 것도 주인의 의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너무 자주 씻겨줘도 안 좋겠죠. 많은 분들은요, 사실 뭐 일주일에 한 번 씻겨야 되지 않냐고 물어보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몇 주에 한 번 씻기시면 돼요. 네. 근데 만약에 그래도 냄새가 난다. 사실 그러면은 보통 냄새가 나는 부분은 귀나 눈 주변 아니면 입 주변, 그다음에 항문 주변, 생식기, 그다음에 발 있는데 그런 데서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식혀주시고요. 그래도 혹시 그래도 냄새가 나면은 혹시 귀나 그런데 염증 소견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에 치석이 많이 꼈는지 그런 걸 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은요. 몇 주에 한 번 정도 시키시는 데서 이렇게 냄새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한 2, 3주에 한 번 정도 목욕을 시키는 것도 뭐 무방한가요? 네, 괜찮아요. 네. 네. 발바닥 같은 거나 좀 시키시고 난 다음에요. 좀 닦아주시면 돼요. 네. 잘 훈련된 애완견들은요, 그 주인의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는데요. 훈련은 어떻게 시키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강아지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배변 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배변 훈련을 시키시는 게 중요한데, 처음에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 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실은 배변 훈련이 100%될 때까지는 좀 그 안에 두시는 게 좋으세요. 보통은 이제 어린 아이들은 자고 일어나거나 먹고 나거나 아니면 놀고 난 다음에 1시간 이내에 용변을 봅니다. 네. 그래서 그때마다 바로 바깥에 데리고 나가시고요. 바깥에 데리고 나가실 때는 놀라고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딱 용변 훈련만 시키시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대로 하면은 꼭 맛있는 트리트나 포상을 꼭 해주셔야 돼요. 네. 매보다는 포상이나 칭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또한 여러 번 쉬를 해야 돼요. 오랫동안 참는 걸 못하기 때문에요. 당분간 좀 여러 번 데리고 나가셔야 되고요.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더 데리고 나가시고요. 그래서 그거를 끈기와 노력으로 좀 돌보셔야 돼요. 네, 처음에 배변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만큼 네. 사랑과 네. 인내심이 필요하겠네요. 근데 참 그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애들은요, 바로 그날 하기도 하고요. 네. 네, 어떤 애들은 좀 오래 걸리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은 대부분은 강아지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훈련의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강아지들은요, 다른 강아지를 만나거나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막 무서워하고 막 짖으면서 정말 아주 난색을 네. 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제 사회화 형성되는 시기에 뭔가 잘못됐던 그런 경험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은 전혀 그런 기회가 없었다든지 예를 만날 들어서 기회가. 만날 기회가. 네. 근데 보통 사회화 형성되는 시기는요, 약 생후 3주령에서 14주령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좀 자주 접촉하는 기회를 만드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미 그런 행동이 좀 되어 있다면은 훈련시키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그런 거를 좀 약간 만들지 마시다가 네. 그 다음에 다시 시도하시는데 그때는 아주 천천히 조금씩 반복적으로 시도를 하셔서 그 훈련을 조금 고쳐 나가셔야 됩니다. 네, 뭐 사람이나 강아지나 모두 사람들을 좀 자주 만나봐야 말할 네. 기회도 있고 네. 또 뭐 그런 사회성이 길러지는 기회도 있으니까는요. 자주 만나보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사람에게 문제를 끼치는 그런 전염병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떤가요? 사실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건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광견병이 있고요. 네. 레토스피라증이 있고 그 밖에도 뭐 내부 기생충, 외부 기생충 문제들, 그 다음에 뭐 라임 디지라고 이렇게 벼룩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벼룩이요? 네. 뭐 그런 것들이 대충 있을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럼 그런 전염병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통 이제 아까 전에 처음 2개 말씀드린 거 광견병하고 렙토스피라증은요. 예방 주사로 일단 되고요. 그 다음에 라임 디지즈라는 벼룩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들은 벼룩에 구제하는 그런 약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병원에 가셔서 철저한 예방주사 하시는 거하고 네. 구충제 하시는 거고 벼룩 이에 관련된 거고 구제하시는 거 그게 좀 중요하고요. 네. 1년에 2번씩 정기검진 하시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하이킹이나 왜 캠핑 같은 데 가실 때 있잖아요. 네. 강아지한테 어떤 고인물이나 시냇물 주시지 마시고요. 예. 정화된 물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본인도 손 같은 거 자주 씻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뭐 공원 같은 데 갔다 와가지고 혹시 벼룩 같은 거, 네. 나 진드기 있는지 좀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예방접종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애완견을 키울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그 시시때때로 또 적절한 때에 예방접종을 하는 건데요. 네. 예방접종 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방접종은 생후 6주령부터 시작해서요. 약 네. 18주 정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보통은 간격이 3주에서 4주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와 병행해서 보통은 병검사하고 구충제를 같이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그 DHPPA라고 말하는 것이 혼합주사고요. 코로나 장염주사가 또 따로 있고요. 케넬코프라고 전염성 기관지형이 있고요. 네. 다 아시다시피 광견병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보통은 DHPPA는 여러 번 반복해서 맞고요. 네. 코로나 장염주사나 케넬코프 같은 것들은 수의사 의견 따라서 조금 다르고요. 네. 광견병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맞으실 때, 그러니까 혼합주사 같이 하실 때, 네. 그때 이제 같이 하거든요. 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만 하세요. 그래서 네. 어렸을 때는 조금 많이 하세요. 그게 네. 이제 강화된 면역력을 어느 정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네, 굉장히 복잡해서 기억을 할 수나 있을까 싶은데 네. 어린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한테는 정말 아기 뭐 병원 수첩 그런 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있어요. 그렇구나. 네. 예. 그럼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예방할 만한 그런 질병은 없나요? 가장 큰 것은 이제 심장 사상충이죠. 심장 사상충. 네. 하트웜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모기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모기가 들어오기 전 5월부터 시작해서요. 모기가 들어가고 난 다음 수혈 때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먹어요. 그래서 네. 보통은 이제 그게 감염됐을 경우에는요.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가지고 한참 있다가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네. 오랫동안 그 병을 방치할 수가 있죠. 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피검사를 해가지고 있는 점인지 확인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을 먹이기 시작하는 첫 달에는요, 약을 먹기 전에, 피검사를 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먹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증상 같은 거, 혹시 감염됐을 때 그 증상 같은 것들은요, 가볍게는 기침 같은 걸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운동을 많이 못하고 금방 지치고, 아. 숨을 헐떡거린다든지요. 나중에 좀 더 심해지면, 혀가 조금 파래진다든지, 네. 그다음에 오랫동안 병을 모르고 있었을 경우에는요, 갑자기 폐사하기도 하는 그런 큰 네. 병이 오기도 해요. 그리고 약은요, 뭐 뿌리는 거, 먹는 거, 그다음에 다양해요. 그래서 네. 그거는 동물병원에 가셔가지고 자기 어느 정도 버짓이랑 네. 그 용도에 맞춰서 다양하게 구입이 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거 상담하셔서 원하시는 거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한테 간혹 중성화 수술을 했다 그런 네. 말을 듣기도 했는데 중성화 수술이란 뭡니까? 중성화 수술은 많은 분들이 불임 수술이라고 알고 계세요. 네. 네, 근데 보통은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언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 약 6개월 전에 그때 시작을 하는데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네. 대부분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요. 암컷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네. 저 새끼 한 번만 내고서 수술할 네.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강아지도 유방암이 있거든요. 네. 근데 유방암은 생리하기 전에 네. 해야지 유방암이 100% 가까이 예방이 됩니다. 네. 근데 그것을 늦춰서 2년 이후에 네. 예방할 그때 수술할 경우에는 이미 유방암은 예방할 수가 없어요. 그것 말고도 예방하실 수 있는 것들은 네. 자궁암이라든지 네. 자궁축농증이라든지 네. 그 밖에 생식기에 관련된 질병을 예방하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수컷인 경우도 마찬가지 6개월 때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부분 그릇된 행동이나 혹시 사람들과 같이 살기에 좀 불편한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수술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어떤 영역 표시를 한다든지 네. 조금 이렇게 남성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사나워지나요? 사나워지기도 네. 하고요. 네. 그래서 그걸 예방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얘네들은 수술이 안 되어 있다면요. 네. 암컷이 발정이 난 냄새를 3, 4km 이내에 반경 내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도에 의하면 네. 길 잊어먹는 그리고 교통사고 나는 애들의 대다수가 수술 안 된 수컷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 나라에서도 그 오버 파퓰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성화 수술을 권장하거든요. 네. 불쌍한 얘기지만 쉘터에 있는 애들이 반밖에 새주인을 못 찾는다고 합니다. 네. 나머지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안락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라도 네. 보통은 브리딩을 하는 것은 전문적인 브리더가 하도록 권장하도록 하지요. 네. 그럼 그 중성화 수술을 시킨 다음에 그 주인들이 특별하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거나 좀 더 신경 써야 될 점이 있다면? 특별히 뭔가요? 관리하실 건 없지만요. 여자의 경우는 약간 살이 찔 염려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걔네들이 냉장고 문을 열고서 밥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인들이 그거는 적당히 조절하시는 걸로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애완견을 기를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 지식과 그리고 케어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요, 크리시정 선생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에스코 동물병원으로 직접 가서 그곳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동물병원에 왔거든요. 오늘은 일반적인 집에서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닦는 거는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요.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이 들어서 사실 잘 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이를 닦이실 때는요. 바로 이렇게 칫솔을 대고서 이를 닦이시는 것보다는요. 처음에 이렇게 입 장난치듯이 이렇게 이렇게 입술을 드시고요. 이렇게 입 만지는 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될 때까지만 이렇게 장난을 치세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잘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이제 칫솔하고 치약을 쓰는데요. 칫솔 같은 건 상관이 없지만요. 치약 같은 거는 꼭 강아지용 쓰셔야 됩니다. 사람 거 쓰시면은 소화장애나 아니면은 정상세균, 입안에 있는 정상세균총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칫솔 사용하는 걸 말씀을 드릴 건데요. 칫솔은 이렇게 작은 쪽이 있고요, 큰 쪽이 있는데요. 이렇게 큰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쪽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입을 벌리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입술만 이렇게 드시고요. 여기다가 조금 치약을 묻히신 다음에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는데요. 가장 치석이 많이 끼는 부분은요, 이 끝에 있는 어금니고요. 그 다음에 많이 끼는 것이 이렇게 송곳니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요, 어금니 부분을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이를 닦아주세요. 보통은 한 살 정도 되면은 치석이 끼기 시작하고요. 한 4살 정도 되면은 강아지들의 약 85% 정도가 잇몸 질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빨 닦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매일매일 하실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고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도저히 우리 강아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사료나 아니면은 덴탈봉 같은 걸 쓰실 수가 있거든요. 사료 안에 이렇게 좀 치석 제거하는 그런 사료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치석을 좀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들인데요. TD 같은 거는 사료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작은 거랑 이것은 이제 추이시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예방 효과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닦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이걸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치석이 많이 차오르기 시작하면은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를 전혀 안 닦으시면은 스케일링 하는 경우가 되게 자주 빈번하게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스케일링 해도 며칠 내에 바로 치석이 끼기 때문에요. 이 닦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네, 다음은 이제 귀 닦는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는 얼마나 자주 닦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자주 사실은 닦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보통은요, 목욕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귀를 닦아주시는데요. 그게 뭐 한 몇 주에 한 번 정도 되겠죠. 정상적으로 깨끗한 귀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혹시 뭐 염증이 생기거나 아픈 경우에는 조금 더 자주 하시는데요. 그거는 이제 수의사하고 이제 수의사 처방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강한 귀 닦으실 때는요, 이런 귀 닦는 약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요, 약은 아니고요, 그냥 클린서예요. 그래서
요걸로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 안에 휘발성이 약간 들어있기 때문에요. 귀 안에 몇 방울 넣으셔도 무방하세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귀에 이렇게 몇 방울 이렇게 좀 떨구시고요. 귀 안쪽에 있는 귓바퀴를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그런 다음에 집에 있는 솜 갖다가 길게 도루루 마르셔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넣으셨다가 한번 좀 닦아주시고 빼시고 하는 걸 여러 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마른 솜 한번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문질르시고 빼시면 되는데요. 하실 수 있으시면은 잘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면봉 같은 걸로 이렇게 주변을 닦아주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은 면봉으로는 깊이 넣으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귀는 굉장히 건강한 귀인데요. 분비물도 하나도 없고 냄새도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염증 소견이 있다고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강아지들이 이제 많이 긁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벌겋게 올라오기도 하고요. 점점 심해지면은 코끼리 피부 마냥 갈라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런 클린서로 닦아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발톱 자르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발톱 자르는 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자주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보시기에 이렇게 이 안에 여기 이렇게 패드와 평행돼가지고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산책을 많이 나가가지고 그렇게 길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잘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평행되게 자르시는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몇 미리만 자르면 되겠죠? 네,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보통은요 정상적인 크기의 그런 발톱이면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혹여나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길게 되는 경우에는 혈관하고 신경도 같이 자라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긴 발톱을 자르실 때 이렇게 패드와 평행하게 자르시게 되면 아파하고 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길게 자르시고요. 그 다음에 도저히 발톱을 집에서 자를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병원에서 잘라드리기도 하고요. 발톱 자르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거나 그런 애들은요, 산책 같은 거 자주 시키면 스스로 닳기도 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콘크리트 같은 바닥에 많이 데리고 나가시면요, 자연스럽게 닳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자주 발톱 안 자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관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동물병원의 모습을 직접 보고 나니까요, 정말 많은 일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네요. 아이들을, 아이라고 하니까 정말 그 아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동물들, 손톱도 깎아주고, 귀도 후벼주시고, 이까지 닦아요. 사실은 이제 동물병원은요, 네. 사람 병원과 달리요. 그러니까 사람 병원은 이렇게 아픈 애들만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동물병원은 그것 말고도 저희가 네. 교육에 관련된 거, 그런 거 상담해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혼자 쩔쩔매지 마시고요. 동물병원으로 직접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애완견을 기르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라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꼭 기억하시고 계셔야 될 거가 있다기보다는요, 네. 강아지에 대해서 끊임없는 애정하고 노력만 있으시면 별로 문제될 건 없으세요. 그리고 저번에 왜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사료 리콜에 관해서도요. 네. 네. 그거는 이제 굉장히 요즘에는 그 리콜 리스트 해가지고 인터넷에 많이 떠서요. 네. 그렇게 해서도 이제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혹시 자기 강아지가 네. 그런 관련된 혹시 병이 있는지 아닌지 자기가 그런 사료가 먹였던 게 아닌지 의심되시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좀 문의하시면은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크리시 정 선생님과 함께 애완견을 키울 때의 유의사항과 그리고 예방 접종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